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티브 풍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에 좀 바쁘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도 많기도 했고요. 휴가를 이용해서 명상센터도 다녀왔고, 또 제가 평소에 원하던 공부를 해서 시험 치르고 자격증까지 따느라고 8월에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운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해빙으로 유명한 이서윤 저자 아시죠? 예전에 이정일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을 지었고요. 출판사는 이다 미디어입니다. 상위 1%의 멘토가 밝히는 운의 기술, 운 준비하는 미래 책입니다. 운명을 말한다. 명은 정해진 것이고 운은 변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순자의 영역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불특정적이고 불규칙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가의 보드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게 운명으로 통하고 말 그대로 닥치고 운명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종교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조차도 운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뜻을 몰라도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말만큼이나 난해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서 사전적인 뜻풀이에 매달리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운명학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서양에서도 운명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은 걸로 보아 우리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지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종교를 초월해 세속적인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운명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끌 군주의 인물론과 역할론을 설파한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군주는 운명을 극복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주명리학의 명과 운을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와 비르투에 비유해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려 합니다. 각자의 뜻이 서로 100%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군주는 법과 도덕을 초월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감안하고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보다는 동서양이 각각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니까요. 포르투나는 두 눈이 가려진 채 행운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운명의 여신입니다. 일명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배의 항로를 조종하는 키의 모양입니다. 포르투나가 키를 돌리면서 인간에게 인생의 항로, 즉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운명의 여신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의 키를 돌리기는 하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만 무심하게 할 뿐입니다. 비르투는 원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는 남성다움, 강한 전투력, 사자의 용맹 등을 꼽았습니다. 심지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비유적으로 포르투나는 결국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강한 남자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는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지배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운명이 선악에 의해 결정되지 않듯이 서양의 포르투나도 선악을 기준으로 한 운명의 사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수레 위에 올라탄 채 편안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돈벼락을 맞는가 하면 착하디 착한 사람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치여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은 신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할 뿐입니다. 포르투나가 삶의 방향을 정해주면 인간은 그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움직일 수는 있지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움직이고 또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포르투나와 비루트 그리고 명과 운의 조화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랍니다. 동양의 주역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학자가 바로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분석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주역을 연관해서 연구하면서 인간의 성격을 8가지로 나눈 것도 주역의 8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무의식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마음과 성격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심리학자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만큼 인간의 운명을 규정하는 표현도 달리 없는 듯 합니다. 칼 융은 주역을 연구하면서 점을 쳐 궤를 얻는 과정에서 나오는 높은 적중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개념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동시성의 원리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사물이 시간적, 공간적 또는 개념적으로 일치된 형태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비인과적인 연관 또는 의미 깊은 우연의 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칼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동시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사례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가 심리치료를 위해 상담한 한 여자 환자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똘똘 뭉쳐 상담을 진행하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융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주위 사람의 죽음, 오랜 친구와의 만남, 사업적 성공과 실패 등 일생상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 및 무의식과 연관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존 브리그스와 혼돈의 과학을 저술한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피트는 융이 제시한 동시성의 원리야말로 우주에 감추어진 질서를 밝히는 중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감추어진 자연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는 마음과 물질 사이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현실 또한 깊은 연결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성의 원리에 근거해 나타나는 현상은 대개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마음 및 의식이 외부의 사건과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마음 및 의식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의 사건과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융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경험과 문헌에 기록된 사건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셋째, 마음 및 의식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융은 한 등산가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한 등산가가 산의 정상에서 허공으로 발을 헛디는 꿈을 얘기하자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는 융의 만류를 뿌리치고 등산을 갔다가 변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앞날이 꿈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동일한 사건이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 드라마처럼 구현됩니다. 우주의 천문학적 현상과 인간의 세상사가 동시성의 원리를 따르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동양에서는 음양과 오행이, 서양에서는 별의 에너지와 변화가 인간의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실체와 규칙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도 그 영향 아래 있다는 원리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적인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 내게로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성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와 우리의 에너지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이제 당신 스스로 그 단절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피티의 말입니다. 동시성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물리적 세계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마음과 물질의 근원이 연결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성 그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양에서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으로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여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의 청궁도에서 출발하여 토성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일주기를 맞이하는 때가 바로 28.5세에서 30세입니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토성 리턴은 곧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운명학적으로 왜 중요한 시기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자는 명심보감 천명편에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천명을 깨닫기란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요. 바로 여기에 토성 리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제대로 나의 행운을 불러오며 살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감춰두었던 내 안의 가능성이 기적처럼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이지요. 토성 리턴은 나를 둘러싼 대우주가 지금까지 나를 가둬두고 있었던 껍질을 깨는 시기를 말합니다. 어미닭이 부리로 알을 깨뜨리는 것과 같지요. 따라서 병아리가 동시에 알을 쪼듯 내 안의 소우주가 이에 조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알을 깨고 나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30세에 그때까지 근무했던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를 떠나서 기관차를 제작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철광왕의 탄생인 셈이지요. 토머스 에디슨 역시 29세에 멜로파크에 연구소를 지으며 본격적으로 발명왕의 삶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그 해에 탄소 송화기를 발명함으로써 전화기 실용화에 성공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운명이 보내는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의 지침들은 토성 리턴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시기를 지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토성 리턴의 교훈은 두 번째 토성 리턴인 시기인 58세에서 60세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이지요. 28세 하반기에서 30세 상반기의 시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만약 두 번째 토성 리턴을 지나오셨다면 첫 번째 토성 리턴의 시기를 회상해 주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깨지고 녹아내리는 장면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몇 개의 빙산으로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잘게 부서진 작은 얼음 결정들이 차가운 바다를 온통 하얗게 뒤덮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얼음 결정들이 검은색 바다와 극한의 대비를 이루며 묘한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극지방의 빙산과 그 주변을 둘러싼 작은 얼음덩이의 흐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빙산은 빙산대로, 작은 얼음 결정은 얼음 결정대로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빙산과 얼음 결정은 왜 서로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물결과 조류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물결을 만들고 작은 얼음 결정들은 물결에 몸을 실으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그런데도 빙산 주위를 크게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빙산 주위를 떠돌 뿐이지요. 반면에 빙산은 깊은 바닷속을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몸을 움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자기 몸의 일부만 물 위로 드러낸 채 조류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이 같은 조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구와 달의 인력입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법칙이지요. 우리의 생각 중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1할, 무의식이 9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빙산도 1할만 우리 눈에 보일 뿐 나머지 9할은 바닷속에 숨어 있습니다. 물결의 일렁이는 작은 얼음 결정의 움직임으로는 깊은 바닷속 조류의 흐름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빙산의 작은 움직임으로는 조류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과 같지요. 이처럼 사람의 운에는 일정한 흐름과 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운명학적 특징과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의 주기라는 것은 운명학적 특징과 삶의 방향성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대운이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방향이 대운의 변화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운이 월운을 벗어날 수 없고 월운이 새운을 이길 수 없고 새운은 대운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 변화의 크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0세에서 10세까지의 초기 대운이 가장 좋았다가 이후로는 쭉 내리막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또 30대까지는 천신만고의 삶을 살다가 40대부터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를 주기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천당과 지옥을 번갈아 경험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단순하게 운의 흐름과 주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운명학에서 운의 흐름과 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고난 천명을 알아야 피흉취길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운세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타이밍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좋은 타이밍과 방향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운의 시작임과 동시에 운명까지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다음 단계 흐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운이 좋은 시기에는 행운을 증폭시키고 운이 나쁜 시기라도 불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손에 쥐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준비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연매출 10억 원의 회사에 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연매출 100억 원의 회사로 키우는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반대로 운이 좋지 않은 시기라도 현실적인 대비책이 있다면 손실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에게 맞는 운의 흐름과 방향을 잘 타고 가면서 원하시는 모든 삶의 방향대로 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